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때 초속 30m의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수백 세대가 대피하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또 영남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와 79개의 항로의 여객선, 또 3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으며 탐방로와 도로 160여 곳도 통제됐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의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사전 예약에 의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친 사람은 추가 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되 mRNA 백신을 원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대상자는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의 지구 충돌을 막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축구장 크기의 소행성에 우주선을 고의로 충돌시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꿔볼 예정인데 취재기자의 보도와 함께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도 들어봅니다.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하는 타이완과 일본에서 연이어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선 규모 6.8의 강진에 이어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또 이어져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도 규모 6.1과 5.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 회수 명령을 받았던 LG생활건강의 물티슈가 실제로는 회수 명령을 받은 양보다 9배나 많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부분이 사용된 상태라 회수 비율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의 3, 4차 접종에 대한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추가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자녀 백신 예약이나 당일 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스카이코비1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일 때 18세 이상이면 스카이코비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차례로 시행됩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영유아, 다음 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접종이 날짜별로 나누어 시행되는데 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에서 74세는 17일부터, 만 65에서 69세는 20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명이 다치고 830여 명이 일시 대피한 가운데 항공기 결항과 열차 운행 중단이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부상이 1명 발생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 40분쯤 여성 1명이 부산 지하철역사 화분이 쓰러지면서 다리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18일 저녁 제주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중대본은 이를 안전사고로 판명하고 태풍 피해 집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항공기 5편이 결항됐고 79개 항로를 다니던 여객선 101척이 운행 중단됐습니다. 열차 22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12편은 운행 구간이 조정됐으며 8개 국립공원 155개 탐방로와 도로 10개소도 통제됐습니다. 태풍 난마돌 여파로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학교가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울산 19개교와 경북 56개교 등 75개교가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부산 지역 전체 유초중고와 울산 170개교, 경남 9개교, 경북 138개교로 집계됐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도 울산 5곳, 경남 32곳, 경북 4곳, 제주 1곳 등 42개교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미룬 학교도 나와 울산 다전초 학생들은 19일 부산으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도를 우주에서 바라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비행사이자 엔지니어인 밥 하인즈는 자신의 SNS 계정에 국주 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남마돌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하인즈는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지구에서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남마돌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인즈가 찍은 사진은 남마돌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며 기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촬영한 겁니다. 하얗고 거대한 모습의 소용돌이를 이룬 남마돌의 모습과 특히 배꼽같이 움푹 파인 태풍의 눈이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 주변뿐 아니라 세계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대서양에 부는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대형 허리케인의 접근에 미국 앞바다 카리브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허리케인이 담고 온 빗줄기가 거대한 흙탕물이 돼 도시를 위협합니다. 힘겹게 버티던 철교는 결국 거센 물살에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휩쓸려온 통나무 마냥 주위를 헤집고는 강 아래로 흘러갑니다. 위협과 공포 그리고 허무함이 몰아닥치고 사라지기까지는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도 많았지만 강한 바람이 주민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을 주변을 부서진 나뭇가지가 바람과 비에 섞여 날아다녔고 인적이 끊긴 거리를 외롭게 지키던 가로수도 거센 바람에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탈 것의 이동이 중단됐고 거의 모든 곳에 전기가 끊기면서 도심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주민을 더 공포에 몰아넣은 건 5년 전 기억 때문입니다. Bueno, lo que pasa es que yo vivo en una casa que arriba es de madera y abajo es de cemento. Y es alto, el sitio donde yo vivo es alto. Y esos vientos pueden... 허리케인 마리아가 몰고 온 비바람에 주민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커 가난한 주민 3천여 가구는 부서진 채 그대로 방수포를 덧댄 집에서 비바람을 겨우 막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이틀 연속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이같이 보도하고 낙석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여행객 700여 명이 고립됐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지진으로 주택과 교량이 무너지고 철로가 일부 끊기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동부 화롄 지역에서는 기차역 승강장의 천장에 내려앉았고 20여 명이 탑승한 열차가 탈선했으며 초등학교 건물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부근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멧돼지로 추정되지만 준비된 방역 대책으로는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돼지 축사가 늘어서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농장 주변에선 돼지를 묻을 땅을 파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에 실린 매몰 저장조도 쉼없이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돼지 16마리가 폐사해 검사했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제 뒤로 이 양돈 농가 진입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농가는 이곳에서 한 200m 정도 더 가야 나오는데요. 농장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농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장에서 키우던 어미돼지 700마리를 포함해 8,200여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 지역 양돈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감염 농장 조사 결과 사료나 분뇨 차량 관련 농가가 25곳, 도축장 관련 역학 농가는 경기, 경북을 합쳐 무려 80곳이 넘습니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감염이 확인된 건 재작년 10월 화천 농가 발병 이후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유력한 감염 원인은 야생 멧돼지로 추정됩니다.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이고 발생 농가 주변엔 지난 태풍과 집중호 당시 토사 유출도 있었습니다.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이 농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워낙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주변에 있던 게 농장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 멧돼지를 막기 위한 정부 방역 대책 핵심은 국토를 동서로 잇는 2,000km 철제 광역 울타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감염 멧돼지는 이미 강원 전 지역으로 퍼졌고 충북과 경북에도 감염이 확인된 상황. 현장에서는 남아하는 멧돼지와 바이러스 오염 그리고 돼지 농장 감염과 매몰 처분이라는 악순환이 매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 인류를 위협하는 건 SF 영화의 단골 소재죠. 실제로 나사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우주 물체 충돌에 대비해서 우주선을 보내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거대 혜성의 지구 충돌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 돈 룩업입니다. 혜성 지름이 10km에 달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위력을 가졌다는 설정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혜성이나 소행성 등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구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만이 추적 가능해 지구 충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십 년에서 수만 년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도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Something that's a few hundred kilometers wouldn't wipe out a global extinction event, but the regional devastation could be the size of a city or a small state or a small country. And so it is very devastating, very rare, no known threat. But that's why the focus a lot of time is on objects of that. 나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우주 공간에서 소행성의 진행 경로를 바꾸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구에서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축구장 정도 크기 소행성 디모르포스가 시험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620kg에 달하는 우주선 다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 디모르포스로 떠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는 27일 오전 8시 14분 초속 6km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합니다. 함께 발사된 큐브 위성이 충돌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구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상에서도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관측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7분 이상 단축되는 등 궤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nd so this test will help, give us confidence that we do have a mitigation strategy should a threat ever be identified. 나사는 충돌 약 1시간 전인 우리 시각 27일 오전 7시부터 충돌 시험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소행성이나 혜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우주에는 작은 바위만한 운석에서부터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소행성들이 무수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우주 공간을 유영하지만 간혹 지구로 돌진해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지구와 충돌하기도 하죠.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소행성의 실체와 그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7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문홍규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하고 그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프로젝트, 다트 프로젝트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행성은 지구하고 화성과 같은 행성들처럼 태양 둘레를 공전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천체들을 뜻합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행성들이 되지 못하고 태양계를 공전하는 부스러기라고 할 수 있죠. 주로 화성하고 목성 사이 궤도를 도는데 1km보다 큰 것만 100만 개쯤 됩니다. 네, 소행성은 태양계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전체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하고 혜성은 흔히 태양계를 이루는 벽돌이라고 하는데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하고 위성들은 소행성하고 혜성 같은 소천체들이 부딪혀서 깨지고 또 합쳐지는 충돌과 파괴, 합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죠. 이런 과정은 알마라고 하는 66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만든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태양계 밖에 있는 어린 별들 주변에서 그런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성들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바로 이러한 소천체들이죠. 네,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하고 혜성 중에서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태양 최접근 거리가 1.3 천문 단위보다 가까운 것을 근지구 천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가운데서 추정되는 지름이 140m보다 크고 지구 궤도하고 전체 궤도가 가장 접근했을 때 지구하고 달 거리의 약 20배 안쪽으로 들어오는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근지구 소행성 NEO는 29,700개, 지구 위협 소행성 PHA는 2,2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NEO 중에서 1km보다 큰 천체는 거의 99%, 300m에서 1km 사이에 들어가는 천체는 약 64%, 그 다음에 1m에서 300m급 사이 천체는 약 16%를 찾아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3년 2월에 첼리아빈스크를 포함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8개 지역에서 폭발 화구가 목격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충격파는 15,000km나 떨어진 저 남극에서 검출될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첼리아빈스크 시내에서는 건물 7,200여 채가 부서졌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창문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수준이었고요. 깨진 유리와 다른 2차 피해로 상처를 입은 약 1,500명의 시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었죠. 네, 현재까지 나온 방법을 총 정리하면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폭파의 방법으로는 핵폭탄을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폭파 후에 럭비공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조각들만 더 많아질 거고요. 얼마나 많은 핵폭탄이 필요할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소행성을 미는 방법은 가장 먼저 로켓 같은 추진 장치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설치 위치와 방향, 그 다음에 추력 제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소행성을 밀어서 지구가 더 위험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행성을 끄는 것인데요. 소행성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중력적으로 그 소행성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우주선을 보내서 견인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검증하고 또 이 기술을 성숙시키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소행성들이 충돌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준비한 계획이 바로 다트 프로젝트입니다. 소행성 하나를 그보다 작은 소행성이 공전하는 쌍소행성에 실제로 충돌해서 궤도를 바꾸는 임무를 말합니다. 근지구 소행성 중에는 희귀 광물뿐만 아니라 연료하고 생활 용수로 쓸 수 있는 물과 가스가 매장된 천체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중간 기지로서 활용 가치도 큽니다.
지금은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허브 역할을 하지만 어디 20, 30년 후에는 생산기지와 중간 기착기지 또 연료 공급기지로서 소행성의 가치와 역할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방대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아울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망원경으로 다트 충돌 이후에 디모포스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얼마나 변하게 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그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화성 표면의 암석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나사는 어쩌면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화성 탐사 결과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화성이 과거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을 수 있다면서 생명체의 흔적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두 나라의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화성체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사의 발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죠.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2월에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화성 표면을 탐사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실제 지난해 2월에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할 때 화성 표면을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이곳 예제로 분화구는 너비가 45km 정도에 달하는 앞선 연구를 통해서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지대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5개월 동안 과거에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그중에서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을 탐사를 해왔었는데요. 네. 삼각주는 호수가 흐를 때 퇴적물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최근 여기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로봇 팔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결과 암석에 유기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분자인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이 모두 유기물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블록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의 암석에서 유기물이 발견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예. 나사는 이번에 채취한 샘플이 역대 화성 탐사에서 수집한 가장 중요한 샘플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 aligns with what we've learned from studies on Earth and Martian meteorites and from Mars research from our sibling rover Curiosity. However, it does say that organics seem to persist in the very harsh Martian surface environment, which is very exciting for us. 네, 유기물 발견이 그 생명체가 있었다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근데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유기물은 주로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생명체에 관련되지 않은 화학 반응에서도 생기거든요. 네. 생명체가 없는 단순한 물과 암석이 반응을 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우주 먼지에서도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발견이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암석을 지구로 회수해서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직접 토양을 가져와서 분석하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 정확히 어떤 분자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사는 2018년까지 화성에 시료를 회수하는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료는 2033년에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좀 넘게 남았네요. 네, 시료가 지구에 도착하면 이번에 발견된 유기물이 정말로 생명의 흔적인지를 지금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럼 이번엔 중국의 발표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중국도 화성 착륙선을 보냈는데 지난해 5월부터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무려 3,300km에 달하는 유토피아 평원지대라는 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공개한 화성의 데이터 일부도 공개가 됐거든요. 중국은 이제까지 1480GB에 달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유토피아 평원의 토양이 더 밝은 색깔이다 이렇게 중국이 밝힌 바 있고요. 또 암석이 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토양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지금과 같은 암석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성에 물이 흘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수십억 년 전쯤엔 대기도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상태였고 또 날씨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既然有水的话我们就认为就是火星的近10亿年来可能还有一些适宜生命起源或者是存在的这样的一些气候条件。那么这些气候条件呢也很可能是在地下的这样一个更相对温和的空间当中 그리고 중국도 미국처럼 화성 시료를 지구로 직접 가지고 오는 미션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2028년 말쯤에 텐윈 3호를 발사해서 화성 표면의 암석 시료를 가지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화성에 가는 거는 비슷하지만 지구로 시료가 돌아오는 것은 2031년 7월 정도로 미국보다 2년 더 앞선 날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화성에서 시료 샘플을 가져오는 건 뭐 생명체 발견 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를 통해서 생명체의 그런 흔적을 찾는 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료의 원소를 분석해서 시료가 언제 형성됐는지 보면 또 화성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나아가서 태양계 행성들이 형성되는 과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화성의 샘플을 지구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탐사선이 각각 화성의 각기 다른 지역의 샘플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빨리 지구에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만큼 두 나라의 화성 탐사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료가 도착하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척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LG생활건강 물티슈가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무려 9배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전량 회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팔리거나 써버려서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LG생활건강 베비언스 올리7 에센셜 55 물티슈입니다. 검출됐던 살균 보존제인 MIT, CMIT는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화장품과 생필품에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뒤늦게 공지한 데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숨기려 한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LG생활건강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제는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량 회수라는 말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간 물티슈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7,920개의 9배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검출 원인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위탁 제조한 업체는 오염된 부직포 한 롤을 다 썼는데 이렇게 만든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알려진 것의 9배 이상 생산 유통된 오염 물티슈는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문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인 물티슈는 이미 대부분 팔리고 사용됐습니다. 식약처 명령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16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신고해서 회수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 뒤로도 한 달 동안 전체 회수율이 5%대에 그쳤고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별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식약처도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이 의무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업체인 LG 생활건강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LG 생활건강은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일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물티슈의 짧은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LG 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 생활건강은 물티슈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신약의 효능을 알아보는 인체 임상시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병의 환자라도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약이 잘 들을 환자를 미리 선별할 수 있다면 신약의 효과를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임상시험 방식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달부터 삼성 서울병원과 손잡고 전이성 유방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로시와 화이자의 치료제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 기업은 임상에 참여할 환자를 선별합니다. 화이자나 로슈의 약이 표적하는 주요 바이오마커가 있는지를 저희 제품으로 검사를 해서 바이오마커가 있는 환자들만 선별해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특정 약물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는 진단법을 동반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반 진단을 병행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동반 진단을 병행할 경우 병의 원인 유전자를 보유한 환자를 추려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의 결과를 보면 특히 항암제 영역에서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환자를 골라냈을 때 한 3배 정도 신약 허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특정 유전자를 겨냥한 항암제를 개발할 경우 임상 단계에서 동반 진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반 진단 병행 임상 시험으로 신약이 승인될 경우 해당 약은 동반 진단으로 선별된 환자에게만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반 진단이 임상 시험의 비용과 기간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부각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반 진단을 통한 환자 맞춤 치료가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등을 목표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출시와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헬기나 드론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 상용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까지 20분대로 단축하는 것과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과 드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킹달러로 불리는 달러 초강세 현상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올해만 14% 이상 급등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각국 중앙은행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으로 미국 연준이 이번 달에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라구람 라잔 교수는 달러 강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취약성이 쌓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발 고금리와 달러 강세로 이머징 마켓과 개발도상국에서 갚아야 할 달러 부담이 커져서 일련의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저축은행들의 조달 부담이 증가해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79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단기 순이익은 8,99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1% 줄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조달금리도 올라 예대금리 차가 축소된 데다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서 저축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들이 거둔 이자 손익은 증가했지만 대손 충당금 적립액 등 비용이 더 크게 늘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문제도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고물가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현지 시각 20일과 21일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대폭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극약 처방으로 1%포인트를 높이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한 1%를 올려서 바로 좀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흔히 말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뭐 대세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전망치와 비슷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물가가 5% 수준이 상당히 유지될 거기 때문에 물가 중심의 경제 성장 패스를 지난번 포워드 가이드진 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5%로 같은 상황. 10월과 11월 올해 두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금리라도 올려가지고 환율 물가가 불안해지는 건 좀 사전에 맞느냐.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단행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5%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와 고환율, 한미 금리 역전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높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내은행이 다음 달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 홀씨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500만 원 늘어난 3,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희망 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입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새희망 홀씨를 통해서 서민층 6만 7천여 명에게 1조 2,2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뛰는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 물량을 일찍 시장에 내놓고
라면과 같은 먹거리 가격 인상에 대해선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9일 민생 물가점검회의에서 나온 추경호 부총리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 물량을 완전 생육하기 전 조기 출하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를 당초보다 조기 수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식품업계에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민들에게는 늘 자상하면서도 엄격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70년 동안 건좌에 있으면서 영국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대한 헌신, 그리고 왕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여왕의 생애를 임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26년 런던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는 원래는 평범한 왕실 구성원이었습니다. 둘째였던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자기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그녀의 삶도 변화를 겪습니다. 병에 약한 부왕을 대신해 해외 방문을 도맡았던 엘리자베스 공주는 1952년 케냐에서 부왕의 서거 소식을 접합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26살의 새댁이 남성 위주의 정치 세계에 선 것입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2차 대전 때는 운전 장교로 참전해 왕실의 의무를 몸소 실천했던 그녀는 재위 70년 동안 영국민의 정신적 지지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또 다른 임무는 왕실의 안녕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영연방 왕국을 포함해 영연방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왕국 이탈을 막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 왕실 무용론과 특권 폐지론에 맞서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선제 조치를 통해 왕실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아들 찰스 왕세자와 딸 앤 공주, 둘째 아들 앤드루 왕자의 이혼과 추문 등 왕실 불화는 늘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의 죽음은 영국 왕실을 큰 위기로 몰았습니다. I admired and respected her for her energy and commitment to others, and especially for her devotion to her two boys. 1952년 이후 70년 집권 동안 15개 영연방의 군주를 겸임한 그녀는 역대 15명의 영국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아일랜드를 방문해 800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사과했습니다. All those who have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our troubled past, I extend my sincere thoughts and deep sympathy. 하지만 인도와 남아공, 케냐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과거 식민 지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위 70주년 기념행사 때 건재함을 보였던 엘리자베스 2세. 지난해 이별한 부군 필립공과 다시 재회하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로 생성한 공기 방울을 이용해 생체 조직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장진호 황재윤 공동연구진은 초음파로 쪼였을 때 생체 조직에서 생성되는 작은 공기 방울이 빛의 진행 방향으로 산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용해 빛의 투과 깊이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광학 현미경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광학 현미경은 초음파 검사를 멈추면 생성됐던 공기 방울이 사라지고 생체 조직에 어떤 손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한국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자 과감히 도전하는 우리 국민의 꿈과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한국을 스타트업 글로벌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면 해외 시장 진출 강화와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오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업 유망 기술 등을 소개하는 2022 카이스트 테크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차량 상황 인식 신뢰도 평가 시스템과 인간처럼 생각하는 뇌 기반 인공지능 기술 등 7개입니다. 또 카이스트 교원과 연구원이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1로 매칭, 스마트 공정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해 자문할 예정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다음 달 야간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 열리는 별빛학교에서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신기한 천문학 이야기, 계절별 별자리 찾아보기, 별빛 천문대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 관측 등이 진행됩니다. 6일 개최하는 밤하늘 관측대장은 천체 망원경의 종류와 원리를 학습하고 직접 천체 망원경을 조립 조작해 자유롭게 천체를 관측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한국에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리호와 다누리를 쏘아올리며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지금 우주를 바라보는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이번 시간에는 별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탐구하는 곳 한국천문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